간밤 뉴욕 증시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영향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오늘 개막하는 CES 2026으로 옮겨졌습니다. CES는 올해도 AI,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 에너지 미래 같은 테마가 전면에 서 있고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젠슨 황은 기조연설에서 올해 공급을 앞둔 베라 루빈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된 HBM 테스트에서 삼성전자 HBM4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증시타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재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투자자들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위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석유 인프라 재건 기대가 커지면서 에너지주가 급등하고 장기적으로 낮은 유가는 증시 호재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번 주 내내 진행될 CES에 대한 기대감에 기술주들까지 상승세를 뒷받침해주자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럼 마감 상황 확인해보면 오늘 다우지수 1% 넘게 강세 보였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4%, 0.69%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다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존이 3% 가까이 뛰었는데요. 이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인 알렉사 플러스의 웹버전 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성형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기대가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알파벳은 삼성전자가 구글 제미나이가 탑재된 기기를 4억대에서 8억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제미나이 도입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0.63% 올랐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을 앞두고 소폭 빠졌는데요.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는 셀던 뉴스에 대한 우려가 미리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8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기술주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사업 둔화에 대한 우려로 크게 빠진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데다가 어제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사진이 공개되면서 관계 회복 가능성이 부각되자 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오늘 일라이릴리는 3% 넘게 급락했는데요.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베네수엘라 지정학적 갈등을 빠르게 경제적 효과로 계산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특별 면허를 받고 운영 중인 셰브론이 가장 확실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과거에 베네수엘라에 진입했다가 철수했던 엑슨모빌과 코노코필립스도 재진출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걸프만에 있는 미국의 정유 업체들도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원유는 중진류 중심이기 때문에 이를 유리한 위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월가에서는 발레로 에너지와 필립스 66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헬리버튼, 슐럼버 제이와 같은 유전 서비스도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 회복을 위한 파이프라인과 또 정유 시설 등 재건 사업이 벌어질 경우에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의 시선은 거시경제 지표로도 쏠려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사태에 이목이 쏠리다 보니 밤사이 나온 이 지표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ISM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PMI는 47.9를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특히 생산과 재고 지수가 하락하면서 제조업 활동의 위축 흐름이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보다는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가 시장의 방향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금리 경로의 방향을 설정해 주겠지만 일단 연준위원들은 지난해 금리가 3차례나 내려간 만큼 대부분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간밤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에 근접해 있다면서 추가 금리 인하 폭이 크진 않을 수 있다고 밝혔고요. 또 로레트 마스터 클리블랜드 전 연은 총재 역시 관세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추가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살아났지만 안전자산도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해칭으로 덩달아 강세 보였습니다. 국채금리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장단기물 모두 하락했는데요. 10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2년물 금리도 0.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특히 금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금 선물은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제 온스당 4,452달러까지 뛰었고요. 또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석유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까이 1.74%, 1.71% 뛰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석유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아직까지는 중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ETF를 다시 사들이고 있고 비트코인 고래들도 최근 30일 동안 지난 13년간 가장 최대 수준으로 순매수한 영향인데요. 오늘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94,000달러까지 뚫고 올라갔고요. 원화로는 현재 1억 3,6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비트코인이 신년 랠리에 올라탔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인 5일 한 달 만에 93,000달러 선을 되찾았고 현재는 94,000달러까지도 뚫고 올라갔는데요. 고개를 돌렸던 기관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새 현물 ETF에 4억 7천만 달러가 넘는 뭉칫돈이 순유입됐는데 다만 업계에선 상승 랠리 시작과 단기 반등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여전하고 가상자산 규제 정비의 속도가 붙어 올 상반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걸로 내다본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4분기 ETF 자금 이탈과 AI로 몰리는 자본 추세 등 구조적 요인으로 약세장이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AI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아마존이 인공지능 비서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 차례 홍역을 앓고 새롭게 태어난 알렉사 플러스가 출시된 지 9달 만에 대화량이 2배로 늘 만큼 좋은 평을 받으면서 고객들이 원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웹브라우저 버전을 출시했는데요. 사측은 그간 킨들이나 파이어 TV 등 자사기기에 한정됐던 서비스를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조했습니다. 이번 변화로 오픈 AI의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와 정면 승부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보이는데요. 소식이 전해진 뒤 아마존의 주가는 3% 가까이 오르는 등 시장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은 여전히 시장의 메인 재료로 남아있는데요. 미국이 AI 붐을 발판으로 생산성을 빠르게 끌어올려서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과 유럽, 중국에 기반을 둔 200여 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이처럼 답했는데요. 미국이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력과 유동성이 풍부한 자본시장, 또 유연한 노동시장과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비용을 앞세워서 생산성 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눈길이 가는 건 AI 투자 과열을 둘러싼 경계론도 만만치 않았던 점인데요. 신문은 설문 응답에서 거품이라는 표현이 25차례나 등장했다 짚었는데 일부는 이로 인해 앞으로의 주가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의 생산성 증대에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경고하면서 여기 무역보호주의 강화와 이민 제한 정책, 재정 불균형, 정치적 불확실성 등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짚었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주사로만 맞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앞으로 알약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당국의 승인이 떨어진 지 2주 만인 오늘 미국 시장에서 출시됐습니다. 가격은 복용량에 따라 월 149달러에서 299달러로 주사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됐는데요. 이제 하루 한 알만 복용해도 주사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소식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큰 폭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위고비로 가장 먼저 비만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연 노보노디스크지만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에 선두를 내주면서 작년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이번 결정으로 시장 판도가 다시 또 크게 요동칠 걸로 보이는데요. 추격을 받게 된 일라이릴리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신속 심사를 통해 올해 초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대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침공 때 우크라이나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광고 아닌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기도 했는데 스타링크는 당시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운영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줄곧 마두로 생포 작전을 지지해온 머스크는 트럼프가 체포 사진을 공개하자 이번에도 축하한다, 독재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글을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머스크와 트럼프, 한때 서로 맹비난을 주고받으며 브로맨스가 깨지는가 싶더니 최근 만찬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와 훌륭한 저녁 식사를 했다. 2026년은 대단할 것이라고 쓰면서 저녁 식사 당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단란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은 두 사람이 수개월 전에 공개적 불화 이후 완전히 화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테마와 맞물려 원전주가 일제히 급등한 흐름이 국내 증시로 확산하면서 원전주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시장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SMR 지원 예산 집행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원전주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에서도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원전주 올랐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총 상위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넘는 상승률 보였고요. BHI도 7.9%, 원전주 테마로 묶여있는 현대건설도 7% 올랐으며 한전기술까지 4%대 강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는 초강수에 국내 정유 석유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급 소식이 단기적으로 원유 공급 불안 심리를 자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행동의 초점이 석유 인프라 파괴보다는 정권 교체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유가와 시장의 해석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유와 석유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면 GS가 5.4%, S-오일도 5%대 상승했고 SK이노베이션까지 2.8% 올랐습니다. 극동유화도 2.47%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이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확산되면서 덩달아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종목에도 온기가 퍼졌습니다. 대형 반도체주의 강세가 설비 투자 확대 기대를 자극하면서 중소형 소부장 종목으로 매수세가 옮겨붙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형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 오른 종목 살펴봅니다. 더코디가 상한가, SFA 반도체도 17% 급등했고 이오테크닉스도 9%, 펜트론까지 8%대 강세 보였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동시에 차세대 우주장비 출시 소식에 한미반도체가 급등했습니다. 어제 오전 한미반도체는 시장의 수요 확대에 맞춰 필수 공정장비인 EMI 쉴드 2.0X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MI 쉴드는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특정 전자파로 인해 주변 반도체나 부품이 오작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로 우주항공과 저궤도 위성통신, 방산용 드론 등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필수 장비로 활용됩니다. 어제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우주항공 테마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인 한미반도체가 15%대 급등세로 마무리됐고 이노스페이스도 14%, 세트레가이도 11%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98%, LIG 넥스원도 6.72%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역대급 불장입니다. 코스피가 단숨에 4,450선까지 뛰어넘었고 코스닥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상승을 이끈 주역은 역시 반도체, 특히 지수 상승 기여도가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여서 가성전자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최고가 랠리를 보여준 시장,
워낙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들어가도 괜찮을까 고민되는 시점인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3.43% 급등하며 4,457.52에 마감했습니다. 4,300선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4,4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코스닥도 1.26% 올라 957.50의 장을 마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주말 사이에 나온 베네수엘라 문제는 일단 큰 영향 없이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 그리고 CES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며 반도체 투톱에서만 지수 상승의 50% 정도를 기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강세장에서도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반도체 쪽 쏠림이 심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반도체 투톱을 대거 쓸어담는 등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조 1,67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고요. 반면 기관이 7천억 원 넘게 팔아냈고 개인도 1조 5,09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만 1,120억 원 팔아냈습니다. 기관은 243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 역시 1,0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상승하며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죠. 삼성전자가 7.47% 급등하며 14만 전자 고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70만 원대를 기록했고 종가는 2.81% 오른 69만 6천 원이었습니다. 여기 SK스퀘어가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시총 7위를 차지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정책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10% 넘게 뛰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걸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알테오젠과 ABL바이오, HLB 등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강세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상승한 1,443원 8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순매수에도 환율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감을 반영한 영향이었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소 환율 한때 1,449원 60전까지 올랐었지만 미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시장 기대를 밑돌자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45원 3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투톱이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면서 반도체 포모 심리가 강해지는 동시에 반도체주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고민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반도체 부문이 초호황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KB증권에선 반도체 과잉 발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라는 건데요. KB증권에서는 반도체 지금까진 리스타킹 사이클이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기업이 재고를 비우고 나서 실제 주문의 견조함을 확인하고 재고를 확충하는 흐름을 말하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리스타킹 사이클이 꺾이면 반도체도 꺾이는데 이번엔 재고 확보를 위한 과잉 발주 사이클이 나타나며 반도체주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의 유통업체들의 재고 확보 경쟁 때문에 과잉 발주가 컨테이너선 운임을 폭등시켰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과잉 발주 원인이 맞춤형 AI칩의 급성장 때문입니다. 맞춤형 AI칩 업체들이 메모리 확보전에 가세하면서 재고 확보 경쟁이 나타날 텐데요. 원래 투자 사이클이 확장되면은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통해서 과열을 방지해야 하지만 이번 1분기에는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을 재개하며 과잉 발주 사이클이 정점을 향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까지 주가는 상승하겠지만 매크로 환경이 복잡해지는 2분기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KB증권은 연초부터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반도체주 투자 시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보고서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드디어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개막합니다. 이에 앞서서 젠슨항 엔비디아 CEO와 리사수 AMD CEO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 이번 CES에서 새롭게 등장할 가전과 로봇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를 반영하며 일부 로봇주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로봇주 어제 정규장에선 다소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다시 CES 기대감 받아낼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베네수엘라 공습 등 지정학적 위기에도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했습니다. 에너지와 방산주가 강했는데 국내 증시에서 영향을 줄까요? 일단 프리마켓 상황을 보시면 반도체 투톱은 지금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1% 하락하며 13만 6,800원, SK하이닉스도 1% 넘게 내립니다. 6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1.5% 강세입니다. 거래가 37만 7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4%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총 6위권 내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강합니다. 3.3% 오름세, 거래가는 31만 4,500원이고요. 반면 SK스퀘어는 1.4% 하락하면서 41만 원대의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진 0.2% 내립니다. 46만 7,500원. 반면 2차 전지주 흐름이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26% 상승하며 14만 9,1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3.8% 가까이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9만 3,300원. ABL 바이오는 1.2% 내림세로 거래가 20만 9,5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반등합니다. 1.4% 강세, 48만 3,000원. HLB도 2% 넘게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5만 5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새해 첫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여준 국내 증시, 과연 3거래일 연속 오르는 기염을 토해낼 수 있을지 시장 흐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일단 베네수엘라 사태에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재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석유, 정유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오르는 양상이었고 또 중소형주 위주로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CS2016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젠슨왕 프레젠테이션 기조 연설이 있었죠. 여기에서 앞으로 또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게 될 수 있을지도 좀 힌트를 얻었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특별하신 분 모셨습니다. 한동대학교 AI융합부 김학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출연이신 것 같은데 요즘 뉴욕 증시 일단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지난해 뉴욕 증시 한 주 또 한 해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짚어보면서 올 한 해는 또 뉴욕 증시에서 어떤 게 화두가 되는지 이 부분 좀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 AI가 추세를 갖고 올라가다가 막판에는 결국은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이제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그 흐름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빅텍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가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했었는데 걔네들은 돈이 있죠. 네. 자체 현금이 있지만 이제 그 세컨 티어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쪽은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 사업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갔다. 그 과연 로봇을 가동할 수 있는 전기가 있느냐?
없으면 결국 대출 안 해준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춤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과연 2026년에는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 건지 결국 트럼프가 고집을 부려서 결국 천연가스를 계속 고집을 하니까 이제 그 소형 원자로를 못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풀릴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아, 올해는요. 네. 그럼 소형 원자로라고 하면 소형 모듈 원전 그쪽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SMR이죠. SMR 쪽.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제 올 연초에 좀 시장에 큰 좀 이슈였던 것 같은데 글쎄요,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보니까 뭐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시장 네.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 유가도 그렇게 영향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베네수엘라가 뭐 세계 지금 수급에서 네. 석유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쉐브론 같은 데가 이제 그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좀 베네수엘라 낙후된 설비를 지금 이제 정상화시켜서 석유를 좀 원활하게 하고 유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미국 업체들은 좀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낙후가 됐기 때문에. 네. 다만 조금 인플리케이션을 한번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베네수엘라가 중국에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중국이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이란 같은 나라들을 그레이 마켓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중국이 나중에 자기네가 이제 제재를 받았을 때 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지금 트럼프가 계속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내에 이란을 칠 것이다라는 기정사실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든가 뭐 이란 같은 데를 치고 나면 중국이 아마 좀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좀 중동에서 들어오는 석유 같은 경우도 말라카 해협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네네. 미국이 그거 봉쇄하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도 했었는데 송전망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렇다면 어차피 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전기는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네. 그러면 소형 원자로를 빨리 할까? 사실 중국은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전향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4세대 고온가스炉같은 경우에는 칭화대 같은데 몇 년 전부터 벌써 시험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빨리 넘어간다면 미국도 아마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인 소형 원자로의 해결책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지금 트럼프 그 2기 행정부 들어서 이 시기에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한 거는 뭔가 좀 에너지 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맞물릴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또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결국에 AI 시대에서 전력은 굉장히 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거 인프라 쪽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패권을 가져가겠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중국이 소형 원자로 쪽으로 먼저 이제 치고 나갈 예. 어떤 그런 자극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예. 네. 자, 그럼 뭐 베네수엘라 얘기보다는 지금 CS 얘기가 가장 중요하게 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젠슨항 연설 보셨나요 오늘? 예, 뭐 대충 뭐 네. 할 얘기 많이 했었죠. 예, 근데 뭐 그 친구도 이제 그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예, 학습에서 이제, 추론으로.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 데이터 센터 위주로, 그러니까 작년에 뭐 화두도 결국은 다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착 상태에 빠졌죠. 그 에너지 인프라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AI 붐하고 이제 과거의 IT 붐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IT 붐 시절에는 사실 뭐 저기 인터넷 어떤 홈페이지 만드는데 별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AI 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그동안 투자한 게 막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진도가 좀 더뎌진다면 그럼 기존에 투자했던 것도 다 부실화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차피 지금은 진도를 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문제를 그대로 알고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진도를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I 산업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동의를 할 텐데
그 주가라는 것 자체는 좀 먼저 선행적으로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보니까 네. 항상 선행되는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동반될 수밖에 없는 논란 중에 하나가 PR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네. 주가 관련 기업들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장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어드는 게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도 물론 미래가 있죠. 주가 많이 사실 올랐어요. 바닥에 비하면. 예, 근데 양자 컴퓨터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중에 정상화됐을 때 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 궁극적으로 더 커다란 어떤 그러한 이 경제를 설명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고민하지 않고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 시장 규모가 이제 지난해 2024년 같은 경우는 한 11억 6,010만 달러. 근데 이게 2032년 앞으로 6년 뒤네요. 이렇게 네. 되면은 126억. 예. 그러면은 지금 주가 자체들 기업들 주가 뭐 예를 들면은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 이런 기업들 주가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 시장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한 몇 조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이 잠재성에 비하면은 아직 그 이 태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어떤 방향성을 조금만 보여줘도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근데 사실 양자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독이 됐냐면 네. 결국은 이제 그 계산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 나중에 패권을 차지하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계산 능력의 끝판왕이 양자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굉장히 작은 규모니까 뭐 이제 좀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은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이제 뭔가 실생활에서 딱 아직 와닿지가 않는데 네. 이제 제가 막연하게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AI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뭔가 연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연산 수요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또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양자 컴퓨터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 연산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예. 이 산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한다. 네. 그러면 신약을 구성하는 물질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독성과 효능이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그 물질이 서로 붙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최적의 조합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째 컴퓨터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 5분 만에 해결한다. 끝나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그 국방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누가 빨리 알아낼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아마 국방부가 혈안이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야 이기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쪽으로 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조금 이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한참 그 지난해 미국 증시에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측면이 있어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그런데 네.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온 트랩 방식, 초전도체 방식 해가지고 뭐 아이온 큐, 그다음에 리게티 컴퓨팅 이 두 기업들 주가가 약간 이렇게 좀 주고받듯이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럼 교수님은 혹시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앞으로 뭔가 좀 상용화가 좀 빨리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용화가 빨리 되는 거는 그 아이온큐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아이온큐의 그 장점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이런 일단 양자를 안 쓰잖아요. 네. 이온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온은 굉장히 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의 그 양자의 크기가 약간 다르지 불규칙하지 않습니까? 그럼 에러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고르게 가공할 수 있으니까. 이온 트랩 방식이요. 네, 네. 예. 그리고 그런 이온을 이 전기장으로 또 진공 속에서 고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양자의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이제 그 가장 빨리 상용화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계산의 크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우다 보면 이온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간섭이 많아지고. 그래서 반면에 이제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여기에 중독성을 갖냐면은 결국은 남을 이기려면 계산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빨리 나올 건 아이온 큐지만 예. 더 포텐셜이 있는 건 리게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주가는
지금 고평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느냐 언제 그러니까 지금 양적 컴퓨터는 에러가 네.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특히 그 인공지능이 막 발전을 하면서 양자가 해줄 일을 대신해 주거든요. 그러면 양자는 자기가 그 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그 규모가 커질수록 아직은 에러가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좁은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집중할 수 있으니까 에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일찍 사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 덕분에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엔비디아 이번에 그 젠슨왕 연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번하고 좀 달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AI 쪽,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집중한 느낌이었고 피지컬 AI를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뭐 LG전자 그 협업사로 얘기를 했고 뭐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기업들이 다 뭐 지멘스도 그렇고 다 등장을 한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뭔가 좀 AI 관련해서 한참 예전에 뭐 생성형 AI 그다음에 결국엔 피지컬 AI로 간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럼 결국에는 올해는 피지컬 AI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 피지컬 AI라는 예. 게 결국은 이제 그 추론이죠. 추론.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인공지능을 학습시켰으면은 네.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로봇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시뮬레이션 플랫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혼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거를 이제 개발서부터 이제 하드웨어 이르기까지.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전기차에 대한 주행 데이터도 있고 위성에 대한 그 데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드웨어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게 없죠. 근데 그거를 갖고 있는 데가 한국하고 일본이죠. 근데 일본은 약간 좀 고자세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한국이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약간 좀 뒤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번 시너지를 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그 에이펙 정상회담 와서 예. 결국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조합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즉 테슬라를 이제 엔비디아와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는 최근에 한참 얘기가 되는 게 그 FSD 자율주행 네. 얘기가 네. 있고 또 한참 도조 슈퍼컴퓨터 도조 예, 옵티머스. 옵티머스 예, 예, 이런 예. 게 있고 그럼 이게 결국엔 엔비디아하고 뭔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렇죠. 두 포인트가 축이죠.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테슬라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는 다,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을 학습시키고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나중에 그 강화 학습시키기까지 시키는 네. 그런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대신 예. 자기네는 하드웨어가 없죠. 그래서 하드웨어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한국의 현대차라든가 네. 뭐 이런 데가 와서 같이 해주길 바라는 거죠. 아 그래서 협업이 네.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그 스마트폰을 보면은 예. 애플은 iOS 혼자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갖고 삼성도 들어오고 굉장히 오픈 소스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엔비디아하고 네. 테슬라하고 앞으로 기대 수익률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둘 다 뭐 이제 경쟁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예. 누가 이길 것이냐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엔비디아 진영이 유리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엔비디아 진영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데이터를 이제 그 여러 업체들이랑 같이 섞어서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종합적인 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크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그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도 있겠지만 네네. 사실 뭐 천재는 어디나 많이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면 확실히 그 데이터의 어떤 다양성 네. 뭐 이런 거는 이 연합군이 확실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여러 기업과 협업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더 생태계 자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 네. 그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착오에서 오는 예. 어떤 그러한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데이터에 비해서 네. 이 여러 업체들이 함께 어우러진 게 확실히 그 이런 차별성, 변별성을 나타낼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 하면은 이제 따라오는 바로 연관되는 그 단어가 GPU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구글 TPU 네네. 가 나오면서 뭔가 이제 엔비디아 기업들이 의존도를 좀 낮추려 한다. 물론 이제 TPU라는 것 자체가 뭐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조금 별개 조금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네. 수요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GPU라는 거는 예. 과거에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을 시킬 때 그때는 굉장히 다양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GPU는 범용적인 어떤 계산을 그렇죠. 하는 예. 칩이에요. 반면에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특화된 기능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 FPGA라든가 예. 그다음에 ASIC 예. 그다음에 이제 TPU도 마찬가지예요. 예. 굉장히 이 행렬의 고비라든가 어떤 딥러닝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연산에 적합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관심은 확실히 어떤 특화된 기능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글쎄요, 학습이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인공지능이 똑똑하냐 그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챗GPT 써보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걔가 그렇죠. 양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뭐 도덕성이 탑재된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떤 대답을 할 때 두 번 생각하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올바른지 검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럴수록 이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좋죠. 그것도 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GPU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꺾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IQ가 그리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좀 더 이제 진화시키려면은 이 GPU나 메모리 수요가 더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확 겹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메모리도 사실 메모리 업체들도 증설을 안 했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당황하고 지금 메모리 가격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서프라이즈가 생긴 거죠. 자, 지금 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함께 진행을 해주신 이진우 소장님 궁금해하시는데 내일은 이제 방송 진행 저랑 같이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급하게 좀 휴가를 쓰셨고 궁금해하셔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많이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 여쭤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쪽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에 화답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HBM 쪽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가 한 단계 그 레벨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뭐 엔비디아의 그 HBM 퀄테스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그럼 투자자는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 HBM이라는 게 뭐냐면 예. 반도체가 이제 점점 미세화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빠른 계산이 필요하니까 네. 미세화된다는 얘기는 이 근거리에서 신호를 교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훨씬 더 빠르게 전송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작은 전기로도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저전력.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열은 덜 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원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도로를 뚫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 그 비메모리에서 하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TSMC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 메모리가 진화되어가는 과정은 비메모리 쪽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기회와 위협이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하이브리드 본딩이 잘 된다,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다. 예. 그럼 우리에게 어떤 비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기회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기회들이 열리는 것이고, 예. 만약 그걸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부가가치도 TSMC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와 위협이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 그럼 이걸 좀 쉽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반도체 쪽은 이제 공부를 해도 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TSMC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기로 슈퍼 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데 워낙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쪽으로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파운드리 또 메모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긴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근데 TSMC에서는 지금 뭐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패키징 쪽에서 지금 조금 밀려 있다라는 건가요? TSMC가요? 예, 아니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확실히 밀리죠. 확실히 밀려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어떤 사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맞춤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메모리 쪽은. 예,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네. 그런 고객들이랑 그 맞춤형을 했던 거고 심지어는 반도체 설계 자동화하는 업체들, 뭐 시놉시스라든가 카덴스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런 네트워크 형성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는 그 하드웨어, 장비의 어떤 그 강점을 갖고 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IP라고 그러잖아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런 게 아직 없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딸렸는데 앞으로는 아마 따라잡을 수도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인공지능 추론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로봇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쉬운 것도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테슬라가 자기 전기차 쪽을 그 삼성한테 줬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전기차는 자동차는 쉬워요. 아, 그러니까- 그쪽에만 특화된 예, 거면 그러니까 되니까. 그 자동차의 예. 그 이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성능보다는 그 기능의 어떤 안정성을 따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많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좀 삼성전자가 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삼성전자도 고객을 갖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맞춤형인 어떤 스킬들이 쌓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어떤 쪽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거예요? 반도체요. 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도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반도체보다는 네. 사실 지금 당장은 에너지 쪽으로 많이 에너지 보고 있죠. 쪽. 그러니까 아. SMR, 특히 이제 우라늄 쪽으로 보고 있고요. 소형 모듈 원전 예, 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예, 이 반도체의 기능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CXL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계산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GPU처럼 그 계산을 하는 메모리의 어떤 비메모리의 성능보다는 네,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예. 네, 그러니까 그 메모리의 이 데이터를 그 이제 할당해 주는 게 예. 결국은 이 CXL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각자 메모리를 가졌었어요. 그 비메모리 칩들이. 근데 그러지 말고 공통 메모리를 갖고 거기서 CXL이 할당해 주는 거죠. 네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CXL이 앞으로는 중요한 키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을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CXL. 네네. 아, 메모리를 좀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네. 그게 메모리를 잘 중요하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기능들이죠. 그 반도체 쪽에서도 왜 패키징도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이게 패키징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뭐 GPU하고 HBM 요 간의 연결고리 잘 쌓는 거, 요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 저기 반도체 단위고요. 반도체 예, 단위고. 그러니까 그 비메모리, 메모리 뭐 이런 쪽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거기 그 반도체 간의 어떤 그러한 이 교통 정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신호를 연결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신호를 연결할 수 있는. 네. 그럼 사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진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덜 쓰는 쪽으로. 메모리를 덜 쓰는 쪽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그 CXL 같은 것들이 네. 조금 더 이제 좀 득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하고 인공지능 아까 이제 서로 같이 일을 같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호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교통 정리도 아마 CXL이 좀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확실히 반도체 쪽은 어렵네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좀 아, 헷갈리고 약간 그런 면이 아, 있는데. 예, 예. 근데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뭐 이제 AI,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네. 이제 메모리 쪽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쪽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예, 점점 중요해지겠죠. 중요해진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보면 네, 되는 네. 걸까요? 예. 에너지 쪽 소형 모듈 원전하면은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아니면은 뭐 뉴스케일 파워. 예,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예. 그동안 이제 그 굉장히 주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트럼프가 외면한 거죠. 사실 그 소형 원자로의 지금 기술이 문제냐 그렇게 네.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뭐 미국의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뭐 행정명령 서명하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내가 네. 빨리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규제는 옛날에 통과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공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손실이 많이 나거든요, 초기에.
시행착오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정부가 메꿔줘야 돼요. 네. 보조금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이 보조금으로 세틀다운 시켜줬지 않습니까? 아마 소형원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립서비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빨리 하자 뭐 이런 얘기만 하지만 사실 트럼프의 의중에는 천연가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 소형원자는 뒤로 밀려 있는데 천연가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 그 사람은 원래 그 자기의 치적이 예. 그러니까 그 쉐일 혁명을 통해서 예, 예. 이제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의 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필요한 전기도 천연가스 터빈을 돌려서 할 수 있다.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송전망이 없다는 거예요. 송전망. 그러니까 그 송전망을 해결하려면 그 지역에다가 조그만 예. 그러한 이 발전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천연가스 터빈을 조그맣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참 송전망 이슈 때문에 왜 광통신 쪽도 막 이제 투자들이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조금 더 요원한 얘기고요. 아, 그래요. 당장은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에서 조그맣게 만들 수 있고 네. 가동률을 뭐 이 지역의 지역 전기의 어떤 그 과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 가동률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소형 원자로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를 가동시키려면 당연히 우라늄이 일단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보면은 무조건 카메코로 하는 게 맞죠. 캐나다의 우라늄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거의 다 예전에는 러시아에서 이 가공해서 갖고 왔거든요. 이제 러시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캐나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카메코의 2026년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코요. 네네. 예. 자, 지금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0.68%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4,427,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957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죠. 최근에 계속해서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주가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삼성전자가 2.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13만 4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호가도 68만 5천 원으로 1.5%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섹터 주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았던 모습인데 오늘은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호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어제도 2.9% 반등을 나타냈었네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2.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8만 1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72만 원.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오늘 4% 강세 예상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나흘 연속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1만 7,500원. 아무래도 이제 지금 CS와 관련해서 피지컬 AI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현대차 그룹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SK스퀘어도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1만 7,500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3% 강세 예상됩니다. 어제도 올랐었죠. 오늘 8만 6천 원 호가 집계되고 있고 HD현대중공업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2만 4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방산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일부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100만 1천 원. 그것도 뭐 어제 많이 올랐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인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지금 호가는 46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3%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5만 300원. 어제도 2.8% 반등을 보여줬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6%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ABL바이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1만 원.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48만 6천 원, 1.9%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5,200원. HLB가 1.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5만 4,900원. 코롱티슈는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펩트론 25만 5천 원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삼천당제약 예상 체결가는 24만 500원으로 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 남았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뭐 반도체라든지 AI 쪽이라든지 원전, 에너지 이쪽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아십니다만 그래도 예전에 리서치 센터장 출신이셨잖아요. 네네.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는 올해 어떨 것 같다고 보여지세요? 글쎄요, 이제
2026년 5월 달에 이제 그 페드 의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뭐 케빈 워시가 되든 케빈 헤셋이 되든 결국은 이제 금리를 내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금리를 내렸는데 인플레가 오히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더 자신감을 갖고 금리를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수요에 의해서 촉발된 게 아니고 전형적으로 비용 유발된 거지 않습니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커다란 게 그러니까 미국의 가계 지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거주비 아니겠어요? 네. 과거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도 4%대에서 7%대까지 올라갔다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고정금리를 내잖아요, 모기지는. 그러니까 별로 다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갱신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고금리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20%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가 지금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높은 이율의 그 모기지에 지금 노출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걸 다시 이제 금리를 내려주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인플레가 좀 안정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금리를 더 파격적으로 내릴 수 있겠고 자신감을 갖고 네. 그렇다면 이제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돈들은 다 AI나 뭐 이런 어떤 로봇 관련돼서 이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기술주는 더 이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뭔가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자금은 AI 쪽 신기술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확률이 예. 높죠.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또 올해는 그래도 이제 미국보다는 사실 지난해에도 연초부터 국내 증시가 그동안 외면받다가 네, 네. 뭐 한 해 수익률이 75%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국내 쪽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예.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잘 모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국내 주식을 잘 안 사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믿고 살 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뭐 정부는 이제 그 한국 주식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과연 이제 길게 장기적으로 믿고 투자하려면 남이 모방할 수 없는 어떤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많고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의 핵심 기술을 예. 다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쪽이 중심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건데요. 예. 뭐 거기서 한참 상승세가 있은 다음에 그게 만약 스피드오버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쪽으로 더 이제 넘쳐 흐른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한국 증시가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한국 증시 아니에요? 그렇죠. 75%. 예, 그거는 결국은 이 반도체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게 되면 가장 백워드 쪽에, 그러니까 예. 가장 이 후방 쪽에 있는 게 가장 먼저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하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가장 이 소부장이 이 협상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 가장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근데 이 반도체 쪽의 비중이 높으니까 가장 많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올해도 과연 그러한 반도체가 주도를 할 것이냐? 예.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내 쪽에서 반도체 말고 다른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 전체적으로도 예. 반도체보다는 예. 인공지능이 다른 쪽의 이슈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로보틱스라든가 네. 아니면 뭐 에너지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다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로보틱스 쪽에 강점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주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동안 세계 10대 로봇 업체 중에서 50% 정도가 이제 저 일본 업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본이 먼저 노동력 부족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도 잘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이제 결국은 어딜 가겠어요? 로봇 업체로 가겠죠. 그러니까 현대차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로봇의 어떤 인프라 같은 거는 네. 일본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 그런 정밀 기계 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은 앞으로 결국은 이제 지금 일본을 지금 당장 따라잡기는 어렵고, 근데 네. 중국도 만만치 않게 로봇에 투자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약간 좀 중국은 정말 무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 근데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손실을 정부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시행착오에서 오는 어떤 그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누적돼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좀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이랑 붙어가지고는 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면 중국의 원가 경쟁이 확실히 밀리는 거죠. 그럼 우리 일본을 이겨야 돼요. 네. 예,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도메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뭘까요?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원자력, 조선 이런 거죠. 그러면은 교수님 그 얘기를 저희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흐름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또 장비주라든지 소재 부품까지도 온기가 확산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CES 이제 기조 연설, 젠슨왕의 기조 연설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뭐 차세대 이제 베라루빈이라든지 아니면 베라루빈 양산 소식 나왔고 또 여기에다가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피지컬 AI의 중요성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호가에서는 약간 좀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섹터별로는 약간 차별화된 움직임이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4,440.47, 0.3% 하락이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958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현재 1.8% 떨어집니다. 13만 5,400원. 최근에 이거를 연속 7%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일부 물량 나오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1% 하락합니다. 68만 7천 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1.48% 올라갑니다. 37만 6,5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2% 떨어집니다. 99,7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합니다. 17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CES가 개막이 되면서 피지컬 AI가 시장에 다시 한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로봇 쪽에서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또 로봇 쪽에서는 좀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금 투자자들 관심을 받고 있는데 6% 강세입니다. 3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D현대 중공업도 3% 올라갑니다. 52만 9천 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2.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5,400원. 지금 다시 한번 그리고 뉴욕 증시 쪽에서도 에너지 관련주, 뭐 SMR 또 원전 섹터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도 흐름 좋았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옵니다. 9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7% 떨어집니다. 지금 46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은 0.8% 상승합니다. 14만 7천 원이고 에코프로가 3.7% 올라갑니다. 9만 3,600원. ABL바이오는 좀 떨어집니다. 2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48만 원, 0.7% 올라갑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3% 하락합니다. 17만 3,900원이고 HLB가 3.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5,900원. 최근에 보니까 닷새 연속 상승세고요. 지금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바이오 섹터 이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마 뉴욕 증시 쪽에서도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경구용 그 비만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일라일리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거든요. 펩트로는 1.9% 떨어집니다. 25만 4,500원. 코롱 티슈진 7만 800원으로 1.5% 내림세 3,000당작 25만 1,000원에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혼조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니 해도 피지컬 AI, 로봇, 자동차 쪽입니다. 지금 자동차 쪽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현대차도 움직임 좋고 HL만도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4% 반등 보여줍니다. 63,300원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현대위아도 3% 올라갑니다. 77,400원.
기아도 1.7%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38만 2,500원으로 2.8% 상승세, KG 모빌리티도 1.7% 올라가고요. 한운시스템도 2.5% 올라갑니다. 3,085원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성화이텍, 현대글로비스도 올라가고요. 현대위아도 상승 중이고요. SJG 세종도 6%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봇 쪽도 움직임 좋아요. 지금 포메탈이 상한가입니다. 4,630원 그리고 계양전기도 14% 급등 중이고요. 아즈네스텟도 14% 오름세로 11,5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웨브도 움직임 굉장히 좋네요. 34만 9천원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라캐스트 사면 각각 6.8%, 3% 강세고 하이젠 R&M이 61,200원으로 2% 올라갑니다. SPG도 2.5% 오름세고요. 로보스타도 78,900원으로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도 8% 강세를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이제 어제도 반등 흐름 보여줬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움직임 괜찮고요. 또 어떤 섹터가 지금 시장, 조선 쪽 좋네요. 조선 쪽. HD현대 중공업이 3% 상승으로 53만 원, 대한조선도 1.6% 상승을 보여줍니다. 66,800원이고 HD한국조선해양도 40만 6천 원으로 1.2% 상승세고요. 다만 하나오션은 좀 쉬어가네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0.8% 올라갑니다. 조선기자재 쪽도 좋아요.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HD현대 마린엔진이 3.9% 상승으로 89,900원, SNCS가 18% 급등 중이고 한국카본, 한화엔진이 42,350원으로 1% 상승세고요. 그리고 BMT도 3.2% 올라가고 한국카본은 29,100원으로 3.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임스도 1.9% 올라갑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67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242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494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59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4억 원, 4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원 20전 상승한 1,44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확실히 피지컬 AI 로봇이 강하네요. 근데 일본 쪽이 이쪽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고요. 네. 예. 그래서 일본은 이미 뭐 나부테스코라든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 퍼넉, 야스카와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조금 천천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받아 적어야 돼서. 예,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굉장히 도전적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죠. 그럼 예.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예. 그러면 결국 일본을 이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도메인 데이터를 갖고 있던 게 뭐냐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자력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만큼 이제 이해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쪽에서 생산 이 공정 자동화에 관련된 로봇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약간 순발력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런 생산 공장 같은 걸 지을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애들보다 훨씬 빠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로봇도 아마 그쪽에서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 그럼 그거를 그 도메인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을까요? 지금 하는 업체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원전. 현대차, 예. 그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예. 그다음에 HD 현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거길 기대하는 거죠. 오늘도 그런 주가가 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차피 다 로봇 업체로 다 변신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그 진도가 어떨지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쪽, 조선 쪽 다 이제 피지컬 AI 도입이 된다. 네. 예. 그러면 일단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일본 로봇 기업을 보는 게 조금 더 그렇죠. 이제 좋을 아까 수도 엔비디아가 있다라는 거네요. 굉장히 그 이 시뮬레이션 로봇 예. 그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로봇들은 이미 공장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넉이라든가 야스카와 같은 그런 생산 자동화 로봇이 공장에 있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아주 고지능으로 진화할 수 있다 그러면 걔네들의 부가가치가 먼저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업을 잘 모르겠으면은 일본 그 로봇 기업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도 ETF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네네. 하나 좀 알려주실
주실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별 종목을 샀기 때문에. 아, 종목으로. 네네. 아, 그러니까 그 4개 기업- 업체만 예. 해보는 게 네 나을 개 것 업체 같은데요. 하나 천천히 말씀 그러니까 주세요. 이제 그 포녹이라고 포노? 우리나라는 화낙이라고 그러나요? 아, 화낙. 예, 예. 그다음에 야스카와. 야스카와. 그다음에 이제 이 로봇의 부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감속기라든가 예. 서버 모터, 그 관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가 나브테스코. 나브테스코.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고 네. 하모닉 네. 드라이브 시스템즈. 만약에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을 만들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아니면 옵티머스를 만들어도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 부품들, 감속기나 이런 것들은 하모닉을 쓸 거예요. 아, 그 예전에 보면 영상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옵티머스가 그 달걀을 쥐는 모습 네네. 이게 굉장히 혁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들어간 이제 부품을 그렇게 하모닉. 그러면 이 관절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지 않아요? 예, 섬세하고. 예. 그러려면 이 모터에 들어가는 힘을 약간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속도를 줄이면 그만큼 힘이 생기죠. 네. 그만큼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그 감속기를 만드는 데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네. 나브테스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봇 쪽은 일본 쪽 보시는 것 같고, 그러면 엔비디아 여전히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또 애정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최근에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사실 아직 로봇이 학습을 다 안 끝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더 데이터 센터도 많이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네.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갈 때 그 예.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 거죠. 만약에 학습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약간 엉뚱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된 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럼 이제 사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습된 대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누가 갖고 있냐면 거의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 구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여전히 학습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은 엔비디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작년 하반기 들어서 또 구글 TPU 나오고 또 제미나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알파벳으로 또 갈아타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이거는 뭔가 이제 대체라기보다는 굳이 선택한다고 하면은 네. 왜냐면은 재화 자체가 한정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더 좀 팬시한 쪽이 네. 좀 기능성이고 예. 좀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예. 약간 특화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TPU 쪽으로 많이 네. 이 관심을 갖는 것 같긴 한데 이 GPU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GPU나 아까 얘기한 그 뭐 CXL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어떤 그러한 표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그러면 약간 좀 과매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사시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반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도 그렇죠. 유효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일방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그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얘는 비메모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메모리도 비메모리화 되어 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HBM 3, 4까지는 이제 하이닉스가 우월했는데 네. 그 5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삼성전자는 그 비메모리의 그 역량까지 넣어서 과감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삼성전자가 우월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TSMC하고 하이닉스, 그러니까 TSMC가 하이닉스를 하수인처럼 부리면서 지금 완전히 독점 체제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한 세계 모든 이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다 삼성전자를 응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TSMC가 엔비디아한테 갑질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너희가 비메모리 생산, 그리고 메모리 HBM까지도 한 집에서 같이 한다 그러면 이 TSMC하고 이 하이닉스를 한꺼번에 견제해 주는 것이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걸 한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생산 공장도 단순해져요. 예. 그러면 비용 절감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인 기회를 삼성전자한테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주주 입장에서도 좋고 그렇죠. 그러네요. 사실 확실히. 예. 하이닉스는 예. 앞으로 진화될 그런 어떤 메모리 HBM에 대해서 사실은 그 TSMC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거든요. 네. 예, 근데 삼성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예. 만약에 비전을 본다면 삼성전자 훨씬 크죠. 비트코인 크립토 쪽도 좀 보시죠? 예,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오랜만에 그동안 사실 좀 막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지금 보니까 좀 올라선 상황이라서 좀 여쭤보고 지금 94,000달러 회복이 됐는데 네. 좋아하진 않으시면 전망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릴 거고 네. 앞으로 더 크게 내릴 것 같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좀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이 아직도 투기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리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근데 이제 그동안 비트코인을 끌고 왔던 게 결국은 시소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100만 개까지만. 이제 앞으로 채굴할 때마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더 이제 그래서 시소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도 이제 많이 좀 식상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2026년이 비트코인한테는 어떤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금리를 내렸을 때 정말 예전처럼 가격을 폭발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희소성이라는 게 이제 식상해지면서 주저앉을 것인가.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금도 안 좋아하시죠? 예,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돈이 지금 사실 시중에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간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플레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금을 샀던 건데 네. 만약에 인공지능이 진도가 좀 빨라져서 실적을 내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아마 금보다 더 빛나는 게 나타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는 금에 들어갔던 돈들이 이제 신기술 쪽으로 이제 넘어올 것이다. 아마 2026년이 그럴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수님 책 텐베거 포트폴리오 이거 제목이 굉장히 네. 마음에 드는데 아, 예. 예, 텐베거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뭐 반도체, 그다음에 에너지 쪽, 예, 그리고 이제 로봇 쪽,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여러 개 한 30-40개 종목을 이제 분산 투자해 놓으면 그게 네. ETF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개별 종목, 개별 기업이 괜찮다라면 그런 쪽으로 직접 투자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ETF를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아, 스스로. 예, 그래서 제 책을 보고 예. 본인이 스스로 한번 ETF를 만들어 보시라고 이제 만들어낸 책이에요. 아, 이 종목을 바탕으로 좀 비중 예. 조절을 해가면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을 한번 예. 컬렉션 해보는 거죠. 혹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조금 더 해주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말씀 다 하신 했어요. 거예요? 예. 하여튼 2026 저는 예.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요? 역사적으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때가 언제예요? 1950년대예요. 냉전 시대라고요. 네네. 전쟁이 끝나고 네. 그때는 이제 지금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문명이 그때 다 나왔던 거죠. 반도체부터 뭐 이 원자로까지. 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이 과학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요인은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이 그런 거죠. 신냉전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화해할 수 없고 이제 싸워야 되고, 근데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이죠. 예, 앞으로 인류가 얼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증시를 얼마나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 거기에 기대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을 놓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올해가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예,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지난 2거래일 연속 강하게 올랐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1.4% 가까이 하락합니다. 4,400선 턱 밑에서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4,39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0.34% 내림세 954선에서 움직임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지난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강한 사자 포지션 취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팔아냅니다. 3,46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12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3,795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주체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6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56억 원 순매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89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도로와 철도 운송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장비, 그리고 어제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 또 더불어서 우주항공과 국방 업종이 하락폭이 큰 건 업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로봇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에서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로봇으로 인류 진보를 앞당긴다는 청사진을 담은 A의 로보틱스 전략을 공개하자 관련주가 일제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포메탈리어즈 상한가입니다. 4,630원. 협진도 상한가입니다. 2,205원 기록했고요. 아진에스텍이 13.4% 상승하며 11,430원. 계양전기가 12.5% 오름세로 8,890원. 한라캐스트가 5.3% 강세, 거래가 19,76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 관련주 젠스당 CEO의 발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행 시대를 엽니다. 젠스당 CEO는 CES 2021에서 엔비디아의 첫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며 미국은 1분기, 유럽은 2분기, 아시아는 3, 4분기로 예정돼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 내에서는 세코닉스가 지금 상한가에 근접했습니다. 상한가 근접한 정도로 7,190원 상한가 달성했고요. H1만도가 1.3% 오름세로 61,500원, 현대모비스가 2.7% 강세, 거래가는 38만 1,500원입니다. 또 모트렉스가 2.6% 오름세로 9,490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1.4%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의 LNG 운반선 발주가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라 증권가 분석이 나오자 조선 기자재 쪽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IM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LNG 터미널 프로젝트 계획에 근거해서 올해는 81척, 내년에는 88척의 발주가 예상된다며 향후 최소 2년간은 한국조선사의 연간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SNC스가 14.6% 상승하며 34,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 현대 마린엔진이 1.4%, BMT가 2.1% 오름세입니다. 또 한국카본이 2.85% 강세로 거래가 28,900원, HD 현대 마린솔루션도 0.6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간밤에 94,000달러까지 오르면서 관련주들 영향받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비트플래닛이 14.2% 강세로 1,295원이고요. 비트맥스가 11% 강세, 거래가 1,958원. 컴투스홀딩스가 4.6% 오름세로 17,500원. 또 T사이언티픽이 2.1% 오름세, 다날은 0.7%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가 계속되는 만큼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다렸습니다. 오늘 또 시장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네. 자, 어제 보니까 4,400을 훌쩍 뛰어넘었고 신기록이었고 이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뭐 사실 또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쉴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쉼없이 올라갔습니다. 쉼없이 올라가도 약간 불안하잖아요. 네, 좋겠다라는 마음가짐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의 조정은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장 초반의 낙폭은 좀 큰 편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한 폭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조정은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겪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종목의 낙폭 대비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를 보면 물론 장 시작한 지 25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가지고 오늘 장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많은 매도 물량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간밤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외국계 그동안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항상 좋은 뉴스를 내보이고 매도를 하고 네. 나쁜 뉴스를 내보내고 매수를 했던 그들의 패턴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어제 간만에 JP모건을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매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히 디램의 가격에 대해서 지금보다 70%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좀 찝찝하더라고요. 하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밤에 또 갭상승 이후에 약간의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임은 조금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팩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디램의 가격은 여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젠스항 CEO의 CES 발언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여전히 올 한 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근데 사실 조정의 폭이 어제 기준으로 보면 좀 낙폭이 커 보이지만 차트로 보면 아찔하죠. 그렇죠. 아직 네.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면 이건 조정이라고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큰 변동성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한 지금 이 조정은 너무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네. 컨퍼런스 콜을 보고 나서 진행을 해도 괜찮다.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신다면 다음 주 초, 다음 주 이때쯤 한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 지금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제시하나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18만 원, SK하이닉스가 88만 원 이 정도 기억을 하는데 네. 혹시 더 상향 조정이 됐나요? 일단 저도 제가 본 기준 안에서는 그 가격대가 예, 지금 예. 가장 높다고 지금 보여지고 화면에 나오네요. 있고요. 글로벌 IB는 2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 레포트는 아니고 이제 예, 이제 외국계 해외. 쪽에서 예. 봤을 때는 20만 원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나오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이렇게 연속 2거래일 동안 강하게 상승한 날 저렇게 또 좋은 뉴스를 내보이면 안 그래도 상승에 대한 피로도도 있는데 저런 뉴스가 나온다? 내일 다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아침부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날 개인 투자자들만 장 초반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이럴 때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보시면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SK하이닉스 하면 예전에 그 직접적인 밸류 체인으로 거론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였단 네. 말이죠. 본딩 업체로서도 그렇고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그 대체거래소에서 주가가 막 네. 폭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한미반도체는 어떨까요? 왜냐면 이게 여쭤보는 게 이제 1월 달이면 보통 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쪽으로도 좀 네.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꽤 있었거든요. 일단 간밤 미증시에서도 그 여파가 여실히 드러났죠. 예. M7 기업들 안에서는 굉장히 혼조권의 흐름을 보였다면 네.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혹은 ASML과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장비주들, 부품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혹은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우선적으로 픽했다면 일단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굉장히 이 두 기업의 상승세가 가팔랐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지금 피로도라든지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부터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주들 안에서 저는 힌트를 얻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작년 뭐 2분기, 3분기 때처럼 모든 장비주가 올라간다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택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서 단연 지금 돋보이는 것은 한미 반도체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왜 강조를 드리고 갔냐면 결국엔 지금 다른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관련해서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 하나 총대 메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디램의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반대로 HBM 같은 경우에는 서로 본인들이 더 잘한다, 본인들이 더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갈리는 게 기존의 레거시 장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니 당연히 수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에 그 받는 영향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도 삼성전자도 지금 HBM3 이 8단, 12단이 문제가 아니라 HBM4에서 뭔가 이제는 새로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과 가장 연결고리가 강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이제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사들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단연 좀 돋보이는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저는 여러분들이 시선을 확장을 해봐도 괜찮을 부분 중에 하나는 낸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레거시라든지 HBM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낸드, 비메모리 쪽과 같은 기업들도 다들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있고 또 타이밍 공교롭게도 오늘 현대차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가 자동차 많이 팔려서 혹은 많이 팔릴 것 같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봇 때문인데 네. 또 이쪽에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또 어떻게 보면 업황 전체적으로 굉장히 또 호재성 뉴스가 많아서 그 피라미드의 가장 정점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겠지만 그 하위단에서 보면 뭐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에게도 저는 기회가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저희가 증시 네. 타임에서도 체크해봤던 내용인데 그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네. 하죠. 이게 보니까 이제 국가전략 기술로 이제 지정할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AI 쪽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은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은 조금 더 이제 접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측면에서 용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온 주말 사이의 뉴스가 사실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조금 묻히긴 했지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에서도 경쟁성에 대한 가격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SMR 같은 경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게 원자 에너지로 분류를 해서 따로 보기보다 AI 산업 내 에너지원으로 한 틀에서 지금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간밤에서도 SMR 기준의 시세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 지난해 말에 결국에 이제 CME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올린다라는 이슈 때문에 금과 은, 구리 가격이 단기간 좀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네. 원자재 가격이 모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 우라늄의 가격까지도 팔라듐에 대한 가격까지도 혹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탄산 리튬과 같은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들의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에게도 이 또한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라고 좀 보여져서 만약 에너지원을 보신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의 구간도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 지금 조정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력기기주들보다 오히려 조정의 폭이 좀 얕은 상황이라서 지금도 괜찮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이 원전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라고 했었을 때 단연 두산 에너빌리티는 포함이 됐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같이 움직였던 게 한전기술, 뭐 한전 KPS 그리고 뭐 우진 엔테카 같은 기업들이 많이 거론이 됐을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올해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만을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점은 가스터빈의 수주 잔고의 증감률에 있거든요. 사실 가스터빈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아니죠. 본토는 미국이 종주국입니다. 특히 왜 미국이 가스터빈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냐면 항공 부품을 만드는 기업 다수가
다 가스터빈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그 틈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갔다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기술력으로 굉장히 크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두 번째, 앞으로 북미 시장의 규모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의 외형과 아니면 내적인 재무제표 또한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진엔텍 이런 기업들이 안 좋다가 아니라 결국엔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부보다는 해외 매출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온 주가 레벨에서 더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원전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만 좀 압축해서 보는 게 좀 더 좋을 수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앞서 그 로봇 얘기 저희가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CES 쪽에서 젠슨항 그 연설 보게 되면 이제 피지컬 AI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 많이 올라가는데 혹시 로봇주 내에서 좀 탑픽으로 보는 종목이라든지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약간 로봇 부품사를 볼 것이냐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어제와 오늘 시장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좀 제대로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보면 미우나 고우나 현대차를 먼저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기술적으로 조정이 먼저 나온 쪽에서 보면 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플러스 로봇을 하는 쪽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HL 만도 혹은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을 해보면 SL까지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괴리가 있을 법한 기업들이 로보티즈는 어떤가요? 혹은 하이젠 RNM은 어떤가요? 네. SPG는 괜찮지 않나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쪽도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좋을 거긴 한데 결국엔 지금 이벤트, 그러니까 CES라고 하는 이벤트를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달려왔다가 이제는 다들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속에서 현대차와 자동차 플러스 로봇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았으니 네. 여기서 만약에 둘 중에 한쪽을 선택을 한다면 저는 자동차 플러스 로봇 쪽이 더 안전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드리는 거지 네. 그쪽은 안 좋습니다. 그쪽은 보지 마세요가 절대 아니니 이 부분은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상당히 지금 소외된 상황에서 이제 올해 들어서 그래도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LNF 그 네. 배터리 공급 계약 취소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투자 심리가 많이 냉랭해진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역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반등하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데 2차 네. 전지는 가격 메리트를 제외하면 무언가 있을까? 그게 모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ESS 쪽은요. 이제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에 2차 네. 전지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의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자동차 산업이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2차 전지 산업이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그 위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 주가는 올라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밑에서 잘 버텨줘야 할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제 조건이 무너진 상황이라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반등의 폭이 지금 예전처럼 크게 나오지 않고 있으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이유는 일단은 반도체 IT가 쉬어가니까 수급의 빈집을 통한 수급의 이동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네. 두 번째 로봇주들을 그럼 무언가로 움직일 거냐 이번에 그 시연회 영상을 나올 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쭉 나오다가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터리 한번 충전했을 때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일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앞으로 현장에서는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사용하는 시간이 4시간이면 안 되고 더 지금 길면 길수록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배터리 쪽에 힘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골자 때문에 굉장히 또 강하게 반등을 좀 보여주긴 하지만 우선은 최근 조정에 따른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만 걸어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V자 반등을 좀 기대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일 수는 있어서요. 흐름은 지켜보되 너무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 그러니까 최근에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켜보시는 게 지금 오늘 기점에서는 더 나은 전략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한참 핫했던 게 이제 비만 치료제 그 GLP-1 이쪽이었는데 네.
간밤에는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요게 이제 주가 상승 좀 재료로 네. 됐고, 일라이릴리는 또 오히려 좀 떨어지고. 네. 국내 쪽에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면은 대표적으로 뭐 D&D 파마테 뭐 이런 쪽 있었잖아요. 어때요? 지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간밤에 다른 섹터들 미국 시장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유독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노보노디스크가 본격적으로 미국 본토 내에서 먹는 비만약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경쟁사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가격 경쟁력이 심화됐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마운자로 위고비 모두 지금 20% 30% 가격을 내린 게 아니라 50% 80%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수는 더 늘어났겠지만 그 내용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모자랄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결국엔 마지막에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품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서로 가격 경쟁력까지 붙었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소비자가 선택할 건 두 가지입니다. 가격과 효과인데 지속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여기서 효과라는 건 많이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주 한 번씩 맞거나 매일 하나씩 먹는 것보다 한 번 먹었을 때 혹은 한 번 맞았을 때 누가 더 오래 그 약효를 지속해 줄 것이냐. 요게 저는 이제 사실 지난 11월 달, 12월 달 뭐 긍정적으로 봤던 투자자는 아닌데 네.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 결국엔 지속형 플랫폼 쪽에 대한 시선이 한 번쯤은 더 강하게 들어올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이버가 보니까 최근 주가가 지금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고 카카오 좀 볼게요. 지금 카카오도 1.4%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들 보니까 지금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플랫폼 관련주 상승 모멘텀은 저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승 모멘텀은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동안에 워낙 못 갔던 네. 건데 오늘 삼전과 하이닉스가 좀 쉬니까 이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뭐 나열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왜 못 갔었느냐? 그렇게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왜 못 갔었느냐? 결국 내수 시장에 우선 국한되어 있는 매출 구조라는 거죠. 네. 반도체는 지금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사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약간의 속도차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관심의 온도차가 좀 있다는 것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미국 시장처럼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의 풍선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서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속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집중 투자, 반도체가 올해도 여전히 가장 강할 거야. 나는 반도체만 기술주만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의 어떻게 보면 조정이 굉장히 또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이제 종목별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입니다. 일단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 일부 차익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면서 섹터별로 또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